김지양, 정혜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레이디스 팟캐스트의 김지양. 정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염. 하이루. 반가. 어떻게 항상 지내셨어요?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끔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네. 잘 지냈냐? 네. 그럼 항상 저는 아니요, 못 지냈어요. 라고 말해서 분위기를 조창내고 있습니다. 아니, 왜 못 지냈어요? 요새 건강이 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확실하게 뭐 병명이 있다던가 사소하게라도 이거는 무슨 감기다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원인 불명의 온갖 곳이 아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양 의원을 다 다녀도 양방 한방을 다 다녀도 뭔가 나오지 않고 한의원까지 가서 이제 세 자릿수 들여서 한약까지 먹고 있는데 딱히 차도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랄까요? 어떡해요? 근데 이제 제가 추측컨대 네. 이러한 질환들은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죠. 다 정신병이 유발한. 아하.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약으로 딱 고쳐지지 않는 게 아닐까. 아주 높은 확률로 추측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게 우리 정신병이잖아요. 하필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저는 그냥 상담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투자 사업이요, 이름이? 네. 되게 특이한 그래서 느낌이다. 8회기 동안 나라에서 8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근데 8만 원 중에 이제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내야 되는 자부담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근데 저는 16,000원을 내고 있고. 괜찮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국가에서 이제 내주는 그런 형태의 상담 프로그램인데, 근데 되게 고르고 골라서 상담실이랑 선생님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옵션을 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되게 좋다, 선택할 네. 수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상담 1회기를 시작했고 되게 오랜만에 상담하면서 울었다. 상담 자체도 약간 오랜만이시지 네, 상담 않아요? 자체도 저는 요새는 좀 뜨문뜨문 받고 있어서 뭐 3개월에 한 번?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종결을 한 건 아니어서. 근데 그 상담센터는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돼서. 꼭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다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저는 종결하게 되면, 이것도 고려해볼 만하겠다 싶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금액 부담이 좀 적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만족스러워요. 시작은. 네. 그래서 꾸준히 8회기를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기대하고 있으면 한 번 갔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다는 게 좀 고무적이죠. 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이게 선생님 양력을 진짜 꼼꼼히 따졌어요, 제가. 뭔지 알아. 뭔지 아시죠? 저도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선생님의 이력에 저의 증세를 이제 오래 연구하신 이력이 있었다. 진짜 무릎 딱이지. 네. 무릎 치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경력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세부 전공과 그런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단체에 논문을 있었고 어떤 논문을 썼는지 이런 것이 다 확인하고 선택하잖아요, 저희. 그래서 대부분 웬만하면 이제 만족스러워요. 맞아. 내가 졸라 알아보고 골랐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했을 때 맞아. 안 좋
시키기가 좀 쉽지 맞아. 않아. 이제 좀 선택은 잘해. 음. 이미 망가진 상태여서 그렇지. 근데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우리 유병의 시초에 맞아.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향님은 언제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안 그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약간 이런 불편감을 느꼈냐. 근데 저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뭐랄까 애정결핍에서 이 정신병이 비롯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요구하는 애정의 양이 많았던 거야. 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름 애를 썼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차. 그걸로는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엄마도 유별난 인간이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다정하고 막 스윗한 보통의 우리가 상상하는 엄마의 롤을 수행하지 않았던 거야. 정병러들의 엄마들이 좀 다들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병러들의 엄마들도 다 보통 정병러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유병자다. 근데 이제 모르고 이제 그치.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이다. 맞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제 어떤 정신건강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접할 기회가 많고 그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 자식을 낳든 안 낳든 내 정병으로 인해서 타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쵸. 하면서 이렇게 병원을 제발로 찾아가는. 그쵸. 내가 힘들어서도 있지만. 그쵸. 이게 나 혼자 안고 있으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맞아요.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정병 발사 덜 하려고 약 먹고 교양 시민으로 살려고. 맞아. 그쵸.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의 어떤 일원으로서 맞아. 삶을 살아간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맞아. 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는 자기 관리야. 세상에서 말하는 그치. 그런 뭐 재테크? 아니? 이게 자기 관리야. 자기 관리.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실손보험 안 되는 자기 관리. 진짜. 근데 정신과 실손보험 돼야 돼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몇 년도 이후에는 뭐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확인은 안 해봐가지고 몇 년도 이후에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뭐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입한 해와 지금 병원에서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확실한 정보를 알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본인은 언제? 저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창 시절? 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저는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로 추정이 되고요. 원인을 다 생각해보자면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너무 과한 프레셔를 주는 사교육과 그게 중학생 때에 약간 죽고 싶다의 스트레스까지 오는 그게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러 여자 관계 이슈 여자 사회생활 이슈 뭐 진로 이슈 마더 이슈 이런 다 합쳐지면서 그때가 진짜 그때부터 난 정신병자였는데 라는 걸 지금 돌아보면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발병을 해서 뭔가 좀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았던 거는 병원을 가게 된 건 언제예요? 저는 병원을 처음 간 거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래도 비교적 일찍 간 편인. 저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병원에 데려다줘 라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스스로. 그래서 엄마는 저를 데리고 가서 결제한 것 말고는
자가 진단.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거의 없고 일단 제가 병원에 가서 약간 공황 정도의 어떤 증세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병원에 이제 다니게 된 건데 네. 근데 마침 거기가 청소년 정신 건강의학과로 잘 유명한 찾았네. 곳이었어요. 네, 어쩌다 보니 또 알게 된 곳이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약도 처방을 좀 받았었고 근데 뭐 자주 먹는 정도는 아니고 비상약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병증을 딱 이겁니다라고 한 거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래서 뭐 우울증, 조울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은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공황 발작으로 인한 어떤 신체화 어떤 증상 맞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신 어떤 건강 이슈에서도 이게 꼭 뭔가 한 가지 질병으로 딱 진단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뭔가 복합적이거나 뭐 이럴 때 아니면 뭐 경향성이나 이런 걸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나는 이걸로 진단받아서 이 환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저는 처음 병원 갔을 때가 좀 너무 늦게 갔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이제 완성이 돼버린 거임. 너무 늦게 가서. 30쯤? 30살 때쯤 간 것 같고 그때는 그냥 일을 너무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공황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게 공황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뭔가 몸이 이상한데 이게 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느낌은 있고 분명히 내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 아무것도 뭐 이렇게 햇병아리였죠 그때는. 그래서 그냥 일단 그냥 동네 정신과를 그냥 살며시 가봤고 그래서 무슨 약을 주니까 되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짱이다 진짜 현대의학 짱이다 이러면서 주는 약을 먹다가 근데 선생님이 어느 날 이게 뭐 최소 1년에서 2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몇 번 먹었더니 다 나아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 님은 원래 공황장애가 그래요. 그래서 저 공황장애예요? 라고 아니 그게 무슨 의사 양반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뭐야 이게 지금 저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제가 공황장애라고요?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세계를 알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거구나. 이게 감기처럼 일주일 동안 약 먹으면 낫고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을 한번 바꿨어요. 바꿨을 때 이제 견디다 못해 약간 한 달 휴직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휴직을 하려면 어쨌든 진단서를 병가로 내려고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거기에는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 우울증이냐? 또 그때 진단서 보면서 알게 된다. 전에 선생님은 공황장애라고 그랬는데 우울증도 있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째 병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진단명을 일부러 안 물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약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많이 추가되었는데 네네. 왜인지 왜 양극성 약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가? 왜 나한테 리튬이랑 쿠에타핀 왜 주지? 이제 이거 약 이름을 낼 수 있을 그 지경이 되었지. 이제 이게 무슨 약인지 알고 이건 이 친구가 이럴 때 먹었는데 왜 나한테 주지? 정확한 진단은 아직 물어보지 않고 있다. 그냥 그때 증상에 따라서 그냥 대증요법처럼 이렇게 처방을 받는 걸로. 그러니까 몰라도 그만이다. 그냥 약 보면서 대충
뭐 요런 경향성이 있나 보네? 의사 알고 싶지 않아. 그치. 안다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는 편이 이제 속편하다. 약간 어떤 예감 정도. 예감 정도. 네, 약을 보면서 예전에 먹던 약도 있는데 왜 다른 약이 들어갔을까? 이유가 있겠지. 그런 그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리튬을 오래 먹었어요, 저도. 네. 저는 이제 조울증이 있다고 네. 해서. 근데 사실 저는 또 그런 생각인 거예요. 아니, 의사 양반. 이 정도의 그 오르락 내리락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에요. 진짜 똑같아. 막 나도 뭐 가서 뭐 얘기하다 근데 다들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도 근데 정신과 약의 불편한 지점이 그냥 증상만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약이나 사실 부작용은 다 있게 마련인데 이게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게 사실 좀 불편함을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약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괜찮지만 나한테만 부작용이 나타나는 약도 있고 그쵸. 그런 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맞아요. 그 유명한 약 중에 이제 아빌리파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빌리파이라고 되빌리파이 바로 제가 거기에 당첨되는 바람에 저도요. 근데 아빌리파이도 그게 참 얄궂은 게 이름도 아빌리파이라고 지어진 게 어빌리티에서 온 그러니까 되게 좋은 뭐든지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증상이 있으나 저 증상이 있으나 굉장히 효과를 맞아요. 낼 수 있는 약인데 그러면 이제 네 몸이 2배가 되고 네 정신은 2배로 나아져 뭘 선택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나도 원망스럽다. 아니 그게 뭐랄까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뭐 이걸 먹으면 그렇게 돼. 기분 조절되고 살쪄. 근데 이게 여성들한테는 또 맞아요.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살고 있는 여자로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외모 강박이 심한 곳에서 이제 살이 찐다 이러면 아주 큰일을 아는 거니까. 안 그래도 이게 정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거 내가 정병약 때문에 살까지 썼다고 하면 뭔가 그거에 대한 또 억울함과 그 화가 또 더해지거든요. 맞아요. 참.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과를 좀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세대별로 조금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제 경우는 아니지만 뭐 부모님이 뭐 너 약 언제까지 먹는 거야?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감기약 끊듯이 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뭐 요새는 몇 알 먹니? 막 그냥 그 알 개수로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 종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 뭐 몇 알 이런 게 딱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냥 정량적으로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숫자에 집착하면서 이게 빨리 줄어들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되게 할 말을 잃게 되는 그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희 할머니는 그 놈의 약을 그만 먹어야 된다. 맞아. 약은 안 좋다. 어. 특히 정신과 약은 막 내성 생긴다. 내성. 중독된다. 아니 이게 무슨 그렇잖아. 설탕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약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건강 낮게 해주는 약인데. 하필. 유난히 왜 그런 우리가 어차피 다 화학적으로 제조된 약을 먹잖아요. 맞아요. 다른 뭐 어디가 아파도 뭐 눈에 뭐 다래끼가 나도 항생제 소염제를 먹고 하는데 유난히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는 거는 굉장히 뭔가 단기적으로 몸에 해로울 것이다 라는 인식이 왜 정신과만 특히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싶어요. 이게 아무래도 왜
우울증을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울증이라는 어떤 개념이랄까요? 이런 것도 거의 20세기에 들어서 맞아요. 발견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그런 개념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래서 그 전에는 여성들이 신경증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신경쇠약. 네, 그래서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미개한 수술 진짜.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전기 충격요법 맞아.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러니까 정신병원 하면 가진 어떤 안 좋은 그 이미지들, 그 약간 중세 이런 데에서 비롯된, 맞아요. 혹은 중세까지 아니어도 그 이후에 굉장히 영화나 이런 데서 재현되는 모습이 되게 미개하죠. 미개하고 기괴하고 뭔가 되게 이상한, 누가 봐도 막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런 철제 침대에 일제히 하얀 옷 입고 누워있고, 아니면 묶여있고, 그래서 뭐 의료진이 학대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과거가 많았기 때문에, 그쵸. 그냥 지금까지도 그 이미지들이 되게 강렬하게 사람들한테 각인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을 제때 못 가서 증세를 키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별거 아닐 때 갔으면 금방 괜찮아졌을 수도 있는데, 아직 병원을 안 가고 있어서 지금 병세가 커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주위에 맞아요. 병원을 다니는 사람이 많은 편이잖아요. 굉장히. 그쵸. 근데 또 그래서 요즘에는 다 정신병원 뭐 정신과 그냥 다 다녀라고 하기에는, 또 어떤 세계에는 뭐 대기업 다니거나 공무원인 친구들의 집단에는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얘기를 안 한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내 세계가 근데 작은 거야 더. 그쵸. 그래서 한 줌의 그런 사람들은 그런 터부가 많이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꺼리는 게 아무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또 이렇게 돈 주고 나라에서 해준다 그러면 또 그건 해보고 싶지.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걸 먼저 일단 좀 받아보고, 그리고 조금 이게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어떤 소견을 가지면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병원 치료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든지. 맞아요. 그게 저예요. 저는 그래서 자살 사고가 너무 심해서 마지막에 입원했을 때는 심지어 입원을 2번이나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뭐 자랑스러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숨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정말 휴가 갔다 오듯이 너무 정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정신과에 입원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현생이 더 힘들어. 진짜. 이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입원하고 싶다. 돈과 시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다. 요양하고 싶다. 그리고 정신과 입원이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병증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병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제발 저 좀 입원시켜주세요 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째서야 이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병원에 그렇게 막 끌어다가 앉혀놓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맞아요. 근데 그럴 정도가 되면 진짜로 심각한 상태인 거라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쵸. 저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되게 유명인 연예인들의 자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사인이 우울증이라고 나 어릴 때부터 그 기억이 나거든요. 막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자살했어. 근데 사인이 우울증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약간 막 우울증은 막 24시간 365일 내내 너무 우울하고 슬퍼서 결국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 이런 느낌을 좀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얼마나 멀쩡히 인간구실하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아등바등하면서 약 먹으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멀쩡한 사람들이 우울증인 경우들이 많고. 맞아요. 전혀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혀 티가 안 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인 건 거의 이제 없죠. 그거는 이제 정말 입원인 거고. 네, 맞아요. 어쨌든 본인이 불편감을 느끼거나 가까운 사람이 뭔가를 느끼거나 하는 것이지. 그쵸. 내가 지금 역류성 식도염 있다고 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건데 조금 너무 과장되고 극단적인 사례에만 그런 정신질환이 좀 표현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나온 김에 가장 불편한 게 뭔가 이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그러게 뭘까? 뭐가 제일 불편해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일단 신체와 증상 자체가 불편해요.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니까 정말. 뭐 내가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뭐를 적고 있는데 막 손이 막 갑자기 떨려. 이 회의 내용에 아무런 집중이 안 돼. 아무런 근데 문제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랑 상관없이 내가 막 신체와 증상이 시작돼. 그런 게 있다던가 이런 식이면 이제 정말 이러면 내가 여기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라는 걱정과 불편함 때문에 신체화가 제일 먼저 불편했고 그리고 장기화된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는 받아들이기 약간 직전에는 이제 내가 계속 이렇게 약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주는 어떤 무력감? 지겨움.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리 질병이야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게 또 다른 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관리 질병이라는 게 주는 지긋지긋함이잖아. 예. 정말 이게 병원을 안 갈 수는 없어. 근데 계속 간다고 뭐가 또 딱히 드라마틱하게 나아지는 건 아니야. 근데 안 가면 또 안 돼. 그리고 안 가면 안 되는데 간다고 나아지는 게 딱히 없고 하지만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살려고 돈과 시간을 끝없이 써.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원인은 나의 기질도 있겠지만 외부의 영향이 너무 많은데 나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 빡치고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신 차리고 맞아요. 나를 돌본다는 거니까. 내가 자기 깐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나를 위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날 때렸는데 계속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치료받아야 된다고 막 하면 그 억울함 같은 억울함과 지긋지긋함과 그런 것들이 일단은 가장 조금 항상 깔려있는 불편함인 것 같아요. 저는 이해받지 못한다? 맞아.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아픈 건데 사람들이 날 아픈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거? 맞아. 아픈 사람은 걱정해주잖아요. 뭐 좀 돌봐주고. 그치. 뭐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은 괜찮아? 뭐 이렇게 해주지. 하다못해 뭐 약을 사다 준다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어떤 서포트가 맞아.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고 맞아요. 보통 걱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되게 표면적인 걱정. 네. 혹은 되게 그들도 필요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언제쯤 너는 괜찮아지니? 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 그런 말 들을 때 언제 괜찮아지냐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상처받죠. 응. 언제 괜찮아지냐고? 나도 알고 싶어.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런 것들 맞아요. 그 타인들과의 그러니까 이런 동질감이나 그런 게 형성이 안 되는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일정 어느 정도의 틈을 좁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맞아.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네.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무지에서 비롯된 말들을 툭툭 던지는데 이제 그게 그럼 난 죽어야겠다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점프하게 만드는 어떤 맞아요.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참 알 수 없는 게 갑자기 트리거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트리거를 유발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네. 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리고 진짜 세상 착한 친구가 제가 되게 음식을 잘 안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러다가 조금씩 그래도 나를 조금 챙겨보자 하고 나름대로는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한 걸 제가 막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나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거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 막 너무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철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먹어야 되고 좀 나물이나 이런 것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정말로 너무 호의와 걱정과 그리고 그 친구는 그런 걸 잘 챙기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이 정신병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최선이고 더 이 식사를 내가 챙기기 위한 저런 노력을 할 힘이 전혀 없어. 정말 난 쓰레기네. 죽고 싶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기승전 죽고 싶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는 점이 있고 근데 어떡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되게 아끼던 친구가 이제 먼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꿈에 그 친구가 한 번씩 나오면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닮은 사람을 보거나 이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게 그 주는 그 불안감? 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불안이지.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죽고 싶어지거나 고통스러워질지 알 수 없다는 게 주는 그 공포? 네.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네. 확실히 저도 최근에도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게 나도 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도 세상 일을 알 수 없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정말 그나마 내가 알아야 하고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정말 5분 후 내 기분조차도 너무
나조차 예측을 할 수 없다. 갑자기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의외로 막 확 되게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유 자고 일어났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들떠 있거나 이거를 어떻게 나도 몰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떡해. 그게 약간 뭔가 삶의 어떤 부분을 약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무력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미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죠. 그리고 정말 이 어떤 호르몬에 놀아나는 뭐 약 먹으면 이랬다가 뭐 지금 이 무슨 호르몬이 안 나와서 이랬다가 그냥 되게 내가 멀쩡한 사람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일단 약을 맨날 먹어야 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너무 루틴이라서 까먹거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냥 일어나면 먹고 자기 전에 먹는 건데 그리고 비상시에 먹고 이러는 건데 그게 습관처럼 되는 것도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서 우리 다신 보지 말자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나는 언제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얘기해 줄지 그게 너무 기다려지고 막 이러는데 좀채 올 생각을 하지 않아. 미쳐버리겠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끔씩 제가 너무 지쳐서 하소연을 해요. 네. 선생님 이거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맞아. 언제 단약해요? 본인이 제일 지겨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막 되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 그래서 조금만 참읍시다. 뭐 조금만 견뎌봐요.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데 근데 진짜 지겹죠. 그리고 막 병원 가면 막 동창회야 거의. 맞아. 동네에 이제 정병 있는 친구들은 다 거기서 만나는 거야. 맞아요. 유명한 그 병원이 그래요. 특히 그 병원이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정병러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병원이어가지고. 맞아. 하필이면 또.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또 5만 가지 친구들 다 만나고. 네. 이제 저도 그 병원을 다녔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갔잖아요. 다녔을 때 이제 약간 몇 개월이 지나면 한 번씩 체크 차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하곤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지금이랑 또 약간 이 병의 양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그러면 저는 그때 나 되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라고 보통 생각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냥 회사 멀쩡하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뭐 너무 참지 마세요 막 했을 때 처음에는 다 이 정도 참지 않나?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좀 덜 참아도 보고 나 많이 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체크를 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사실 처음과 거의 다르지 않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요? 저 되게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거의 유사하죠? 막 이러면 맞아 근데 다 이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런 반복. 나 뭔지 알아. 진짜. 나 뭔지 알아. 선생님이 나한테도 계속 불안이 떨어지질 않네요. 나도 그랬어. 근데 그러면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참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만성질환 같은 거를 겪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좀 나아졌나요? 이러면 좀 차도가 있네요. 뭐 아니면 이제 약을 좀 줄여도 되겠어요.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데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만 반복돼야 그쵸. 그래야 좀 버틸만 하지. 이게 저도 약 먹은 지 벌써 한 4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좀 그러면 지겹고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지겹다기보단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개는 그냥 괜찮다가도 한 번씩
약간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지는 때가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겨운 와중에도 우리가 되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존나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 수준이긴 한데, 약이 우리를 그렇게 괜찮게 만들어준 것도 있고, 맞아요. 노력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것들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스스로의 노력 중에 그래도 병원에 약이 떨어지면은 매번 가고, 약을 제때 먹으려고 하고, 하는 그 노력을 어떻게든 내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거 되게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거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스스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단약했다가 맞아요. 병이 키우거나 다른 병까지 생기는 그럼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서 맞아요. 저도 이렇게 이 친구 좀 이런 거 힘들다 싶으면 빨리 지금 정신과가 가면 금방 괜찮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갔다가도 금방 자기 맘대로 그냥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하고 혼자 자기 판단해서 맞아. 그냥 안 가버리거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럼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네. 약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정신병자에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 그리고 맞아. 그냥 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좀 민폐일진 몰라도 주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오늘 하루만 살아보자. 그러니까 뭐 이틀 맞아. 열흘 뭐 아니면 못해. 뭐 한 달 1년 이렇게까지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못 가. 그냥 오늘 하루만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하는 내 자신을 좀 치하해주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가 배울 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겨워지면 지겨워질수록 더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제가 그 정신병을 1기와 2기로 임의로 제 기준대로 나누는데요. 1기 때는 그랬어요. 그게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하지만 죽고 싶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2기는 그냥 죽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우스워서 웃는 게 웃어야 되니까 웃는 거예요. 이 부적절한 웃음. 그래서 이제 막 상담을 제가 1기 때는 병원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갔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도 좀 고무적인 일이었던 게 제가 그렇게 꾸준하고 성실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막 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상담과 병원 가는 거였어서 그때 당시에 남편도 저를 신기해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건 그렇게 오래 꾸준히 잘 가냐.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운동해도 3개월이 거의 맥스고 그만 쉬고 이거 반복하는 사람인데 그래 왔는데 두 번째 2기에 다시 2기 때는 1기 때 이제 상태가 좋아져서 한번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런 의욕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서 근데 이제 또 경험이 있으니까 이 병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일이고 이거는 문제적인 게 맞다 해서 그냥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다시 상담을 재개하긴 했으나 그때부터는 맨날 저 상담하기 싫어요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그만두고 싶어서 말해도 그럴 때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놔줘서 지금
못 그만두고 있는 거야.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안 놔줘. 너무 좋은 선생님이다. 막 하기 싫어요 이러면 그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상담이 되고 왜 싫을까요?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 어쩌고 저쩌고는 뭘까요? 막 계속 물어봐. 그러다 보면 좀 한 시간이 가버려. 그런 식으로 오늘도 낚였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라도 나를 붙들고 나 안 놔주는 존재가 있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 거야. 어떤 면에서 다행이죠. 내가 나를 놓고 싶을 나도 때 놓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안 놓고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진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워낙 이제 궁지에 몰리거나 이제 막 다른 길에 서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외모 강박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이제 옷이 맞는 게 없고 혹은 뭐 섭식장애를 겪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나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치. 나도 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려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사실은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병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요새는 나 때문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 괴로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닌다? 그냥 이 상담 선생님이 저랑 되게 호흡을 오래 맞춰서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처음에는 막 보통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하라고 하지만 저는 약간 그런 막이 안 먹히는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도 안 거예요. 그래서 한창 이제 회사 다닐 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할 때는 일과 뭐 처음에는 선생님도 뭐 일과 삶의 경계를 뭐 만들어 보거나 뭐 휴식하거나 이런 걸 시키다가 그게 너무 안 먹히니까 예인씨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일 잘하는 거를 꾸준히 못해요. 너무 무서운 말이다. 너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게 나는 더 효과 있는 거야. 나한테는. 그 선생님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식의 나는 약간 힐링 쪽으로 가면 애가 삐뚤어지는구나. 너 그러면 너의 기능이 저하돼. 나는 되게 고기능의 사람이고 싶으니까. 펑셔널 하고 싶은 그리고 거지. 남에게 민폐 끼치기 싫으니까. 너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는 그냥 지금 저 때문에 저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죽으면 또 누구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맞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막 이러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죠. 선생님 오늘도 애쓰셨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떻게든 하루를 더 살아보려고 맞아요. 진짜 안간힘을 쓴다. 네. 근데 상담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상담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엄마가 제 책에도 한번 썼는데 그러니까 혼자서는 얘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제가 이제 사춘기를 시게 겪어서 그래서 이제 저를 상담실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애들 그런 거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진짜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전형적이야. 딱 그런 드라마의 미드에 나오는 거 딱 그거야. 맞아. 그래서 별 지랄 같은 소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그때 존나 당시에. 삐딱해. 그래서 선생님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 상담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제대로 관계들이 종결되지 못하는 게 나한테는 되게 큰 어려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종결하고 얼마 안 돼서 선생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거 너무 그래서 너무 타격이다. 너무 상실감이 심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가고 그러다가 공황이 오고 뭐 이런 문제로 발전이 된 거였어서 그래서 근데 뭐 그러다가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이제 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대로 다 종결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내가 너무 약간 뭐랄까 무쓸모해 보인다. 그냥 뭐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시작한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회기를 했으니까 네, 새로 시작하는 상담에 이르기. 그러니까 좀 약간 고무적인 것도 있고 맞아. 약간 좀 설레는 것도 있고 막 이렇긴 한데 앞으로 한 2회기, 3회기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이제 뭐 고통의 시간과 네, 깨달음의 인고의 시간과 오겠죠. 네, 오겠죠. 그래서 또 직면 막 이런 거 네, 하려면 또 해야지 또. 미쳐버리죠. 직면해야지. 그래서 직면 이런 거. 뭐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뭐 해야지. 해야지. 뭐 해야지 어쩌겠어. 뭐 누구 김연아 말 맞다나.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요. 그거는. 뭐.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그 뭐를 생각해도 하긴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저는 정신과 상담을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건 어떨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동력이 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신이 당신을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그 생각을 못했다가 굉장히 내가 나에게 잘 해줄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고 거기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 친구도 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말 이제 진부하다. 뭐 근데 뭐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해보고 싶다 노력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각자 자기한테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동력으로 삼아서 해야죠. 그런 얘기 저 한 적이 있어요. 언니였나? 어떤 트위터에서 본 건데 자기 언니가 자기가 이제 그 계절에 뭔가 나는 음식인가? 뭐 이런 걸 먹고 싶다고 했었나 봐. 그랬더니 그걸 사다 주면서 맛있지?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더래. 근데 자기가 이제 우울증이 너무 심했던 거야. 그랬는데 언니가 매 계절마다 혹은 매 달마다 그렇게 제철 음식 같은 거를 사다 먹이면서 막 뭐 5월에는 뭐가 맛있고 뭐 6월에는 뭐가 맛있고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자기는 내년에 딸기철까지는 살아있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기대가 될 것 같아. 다음 달엔 뭘까? 막 이런. 그런 일화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이유를 하나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까지 살아있게 하는 이유를 하나 정도씩은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해야지 어떡해. 진짜. 몸 건강도 챙겨야 돼, 정신 건강 챙겨야 돼. 그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는데 또 일도 돈 벌어야 돼. 그치. 바빠요. 그리고 가족 챙겨야지. 그러니까. 경조사 챙겨야지. 인간관계 챙겨야지. 아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진짜. 그렇죠. 다들 이렇게 듣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추천, 음식과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게 유병을 이미 가지고 계신 유병자분들도 계실 거고 무병자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몽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 약이나 이제 오래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는 사람들은 자몽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복용할 때는 자몽을 먹지 말라고 맞아요. 이제 꼭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얼른 나와서 자몽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 나 지금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자몽 주스가 먹고 싶다. 침나. 그래서 저도 가끔은 치팅데이라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오전 약을 안 먹거나 오후 약을 빼고 자몽을 먹는 날도 있기는 해요. 그치. 가끔 그런 게 필요하지.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근데 그 한 번의 치팅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대박이다 진짜. 저는 메로골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메로골드는 또 뭐예요? 메로골드는 자몽인데 좀 더 달게 개량된 제품이에요. 너무 맛있어. 진짜. 오렌지랑 자몽의 좋은 점만 다 갖췄어. 침나.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 박스를 샀지 뭐. 그래서 진짜로 상태 좋은 날만 한 번씩 먹는 거야. 이거 진짜 짱이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 병이 없다 그런 분들은 너무 다행이고 너무 축하드리고 칭찬드리면서 자몽 열심히 드셔라. 네. 잘 그 상태 유지하시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고 혹은 상담센터에 가시고 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자몽을 오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몽 먹을 수 있는 날이 세계관에서 만나요. 선생님은요? 저는 어떤 한 앨범을 추천하려고요. 요새는 앨범이라고 잘 안 하나? CD 안 사죠? 제가 처음에 이제 4년 정도 가까이 상담과 병원 치료를 하면서 많이 후전되어서 종결을 했을 때 그 시기에 엄청 많이 들었던 음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상담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게 약간 인생의 큰 상실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과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서 그치. 종결이 기쁜 일이면서도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어떤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냥 그걸 들으면 바로 그 시기가 떠오르면서 그걸로 버텼다 이렇게 느끼는 음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힘들 때나 아니면 뭔가 기분이 가라앉을 때 아니면 혹은 너무 들떴을 때 등등 뭔가 사람을 캄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저는 CD를 듣는 습관이 있어서 뭐 신보가 나오면 무조건 1번부터 순서대로 그냥 듣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그냥 돌려요, 반복으로. 애플뮤직 같은 데서. 그렇게 들었던 앨범이 박현서라는 뮤지션의 갈대라는 정규 1집 앨범이에요. 그래서 그 건반을 연주하는 되게 젊은 친구인데 일단 엄청 실력이 좀 미쳤고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막 가창력 뽐내는 것보다 뭔가 막 뭔지 알아. 베이시스트 이런 사람이 그냥 갑자기 자기 곡 한 개 막 넣어서 막 조근조근 불렀는데 감동이고 이런 거. 그 친구도 막 이렇게 뽐내는 가창이 아니고 자기 연주하면서 조근조근 자기가 쓴 가사를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피아노 한 대를 중심으로. 뭐 다른 악기가 더 들어오기도 하지만 아마 그분이 건반을 다루기 때문에 작곡할 때도 피아노를 중심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굉장히 따스하면서 오글거리지 않음. 저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그 앨범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되게 좋은 앨범인데 요새 이게 되게 메인스트림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저도 사실 뉴진스만 요새 보고 막 이러니까 또 이런 기회에 또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박현서의 1집 갈대를 추천합니다. 갈대라는 곡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1집 이름이 갈대예요. 네, 저도 한번 오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다들? 저희는 오늘 우리의 이제
기나긴 그 투병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거를 주저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내가 같이 공유하고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한번 소개하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사연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네. 아직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해서 그쵸, 뭐 이제- 너무 다행인 이제 저희도 당연한 일이긴 한데 아장아장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0회쯤은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동공이 흔들리는 걸 봤지만 네. 네, 저는 되게 고급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이게 우리를 그쵸? 하루 더 살게 하는 네, 맞아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진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희 방송이 그런 의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더 좋은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 김지양 정혜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